안녕하세요. 라디오처럼 듣는 세계적인 운동 정보입니다. 수만 편의 논문을 AI와 분석하고 대신 읽어드립니다. 이제 매일 운동하면서 편하게 듣기만 하세요. 체지방 태우려고 저탄고지 다이어트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왜 세계적인 운동선수들은 그 체지방 연소에 좋다는 저탄고지 식단을 잘 안 할까요? 오늘 저희가 이 지방 태우는 몸이라는 게 운동 능력이나 또 체지방 감량 면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최신 과학 연구들을 바탕으로 좀 깊이 있게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아마 들어보시면 왜 운동할 때 탄수화물이 중요한지 그 점이 명확하게 이해되실 거예요. 오늘은 2회차 당신의 근성장애 투표하소의 1위 주제인데요. 애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로 매주 월요일에 업로드할 주제를 선정합니다. 라디오처럼 듣는 세계적인 운동정보 채널 게시물에서 참여하세요.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면 우리 몸이 지방을 주 연료로 쓰도록 훈련시킬 수 있다. 이런 이야기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셨을 텐데요. 몸을 지방 태우는 기계처럼 만들 수 있다. 아주 이제 매력적인 생각이죠. 이번 시간에는 이 생각이 왜 그렇게 솔깃하게 들리는지, 또 과학적으로는 어떤 중요한 점을 놓치고 있는 건지 한번 자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선 이 지방 적응 또는 지방 태우는 몸이라는 개념이 왜 이렇게 설득력 있게 다가오는 걸까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우리 몸의 에너지 저장 탱크 크기를 비교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몸은 탄수화물을 글리코겐 형태로 저장하는데 이게 양이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대략 한 2000칼로리? 그 정도밖에 안 돼요. 반면에 체지방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저장할 수 있거든요. 수만 칼로리 이상 쌓아둘 수 있는 거의 무한대에 가까운 에너지 창고인 셈인 거죠. 작은 연료 탱크인 글리코겐 대신에 아주 거대한 그 연료 탱크인 체지방을 주연료로 쓰면 훨씬 효율적이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특히 마라톤처럼 아주 오랫동안 에너지가 필요한 활동을 생각하면 더 그럴듯하게 느껴지죠. 게다가 실제로 저탄고지 식단을 꾸준히 실천하면요. 우리 몸의 지방 산화 능력, 그러니까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그 효율 자체가 눈에 띄게 증가하는 변화가 관찰되긴 합니다. 운동 중에 지방을 사용하는 비율이 이전보다 2배 이상 늘어난다. 이런 연구 결과들도 있고요. 이렇게 뭔가 측정 가능한 변화가 나타나니까 내 몸이 지방을 더 잘 쓰는 쪽으로 바뀌는구나. 이게 더 좋은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 거죠. 하지만 이 주장이 놓치고 있는 중요한 점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운동 강도와 그 필요한 연료의 종류 문제입니다. 단순히 그 연료 탱크 크기만 볼 게 아니라는 거죠. 에너지를 얼마나 빠르고 효율적으로 뽑아쓸 수 있느냐, 이게 또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주 무거운 역기를 번쩍 들어 올리거나 혹은 한 100m를 전력 질주하는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고강도 운동은 아주 짧은 시간 안에 폭발적인 에너지를, 그것도 매우 빠르게 공급받아야 됩니다. 이때 탄수화물은 이런 요구를 딱 만족시키는 고성능 연료 역할을 해요. 산소가 부족해도 빠르게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반면에 지방은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과정 자체가 좀 더 복잡하고 느립니다. 그래서 이건 저성능 연료 또는 장거리 달리기 같은 저강도 운동에 적합한 지구력 연료에 가깝다고 볼 수 있어요. 따라서 운동 강도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확 높아지면 우리 몸은 어쩔 수 없이 더 빠른 에너지 공급원, 즉 탄수화물을 찾아서 쓸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 일부러 지방만 쓰도록 몸을 바꾸려고 하면 고강도 운동 시에는 속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마치 경주용 자동차에 일반 휘발유를 넣는 거랑 비슷해요. 제속도를 못 내고 운동 능력이 저하될 가능성이 큽니다. 두 번째로 놓치고 있는 점은 체지방 감량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많은 분들이 저탄수화물 식단을 해서 몸이 지방을 더 많이 태우게 되면 이게 바로 내 몸에 쌓여있던 체지방이 쭉쭉 빠지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하지만 여기서 아주 중요한 점이 있어요. 식사를 통해서 방금 먹은 지방을 에너지로 더 많이 쓰는 것하고 원래 내 몸에 축적되어 있는 체지방을 꺼내서 쓰는 건 사실 다른 이야기라는 겁니다. 우리 몸의 체지방이 실제로 줄어드는 유일한 방법은 딱 하나예요. 섭취하는 총 칼로리보다 소모하는 총 칼로리가 더 높은 상태. 즉, 칼로리 부족 상태를 꾸준히 유지하는 겁니다. 현재 우리 몸이 탄수화물을 주로 태우고 있든 지방을 주로 태우고 있든 그 자체는 체지방 감량의 결정적인 요소가 아니에요. 만약 지방을 잘 태우는 몸 상태라고 하더라도 하루 동안 먹은 총 칼로리가 그날 소모한 총 칼로리보다 더 많으면 어떻게 될까요? 쓰고 남은 에너지는 결국 다시 체지방 형태로 저장돼서 오히려 살이 더 찔 수도 있습니다.
자,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 지방을 태우는 몸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 주장은 우리 몸의 방대한 지방 저장 능력을 활용할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실제로 저탄고지 식단을 할 때 지방 사용 능력이 증가하는 관찰 결과 때문에 상당히 매력적으로 들리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고강도 운동 시에는 빠른 에너지 공급을 위해서 탄수화물이 더 효율적이라는 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체지방 감량의 핵심 원리는 특정 연료 사용 여부가 아닌 총 칼로리 섭취랑 소비의 균형, 즉 에너지 균형에 달려 있다. 이런 사실을 놓치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지방을 주 에너지원으로 쓰는 몸이 왜 매력적으로 들리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그런데 운동 능력을 최대로 끌어올려야 할 때도 이게 과연 유리할까요? 이번에는 운동 퍼포먼스 관점에서 이 지방 연소 주장을 좀 더 깊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운동 퍼포먼스 관점에서 이 문제를 보려면 특히 그 운동 강도가 올라갈 때 우리 몸이 어떤 연료를 선택하는지 한번 알아봐야 돼요. 여기서 핵심이 되는 개념이 바로 교차점 개념입니다. 이 교차점 개념이라는 건 우리 몸이 가만히 쉬거나 아주 가벼운 활동을 할 때는 지방을 에너지원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그런데 운동 강도가 점점 높아져서 보통 최대 산소 섭취량의 65% 정도를 넘어가면 주 연료가 지방에서 탄수화물로 넘어가는 이 교차하는 현상을 말하는 거죠. 그럼 왜 이 특정 강도를 넘어서면 탄수화물을 더 쓰게 되는 걸까요? 이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째로 강도 높은 운동을 할 때는 우리 근육 중에서 빠르고 강한 힘을 내는 이 속근섬유라는 걸 더 많이 쓰게 되는데요. 이 속근은 주로 탄수화물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거든요. 둘째로 운동 강도가 높아지면 우리 몸이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되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와요. 이게 근육 속에 저장된 탄수화물, 글리코겐을 빨리 분해서 쓰도록 막 촉진합니다. 몸이 비상사태로 인식하고 빨리 쓸 수 있는 연료를 찾는 셈인데요. 하지만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에너지 생산 속도에 있습니다. 고강도 운동은 아주 짧은 시간에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잖아요. 그 속도를 맞춰줄 수 있는 건 탄수화물 뿐이에요. 지방은 에너지로 전환되는 속도가 탄수화물보다 훨씬 느리거든요. 그래서 강도 높은 운동은 탄수화물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고성능 차에는 고급 연료가 필요하듯 근육에는 탄수화물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실제 운동 능력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그 ATP의 생성 속도예요. 탄수화물은 지방보다 거의 한 2배 정도 빠르게 에너지를 만들 수 있어서 폭발적인 힘이 필요한 순간에는 이 속도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산소 효율성이에요. 같은 양의 산소를 우리 몸이 사용했을 때 탄수화물은 지방보다 약 한 8%에서 많게는 15%까지 더 많은 에너지를 만들어내요. 같은 산소로 더 많은 에너지를 만들어낸다는 건데요. 반대로 말하면 만약 우리 몸이 지방을 주로 쓰게 되면 같은 속도나 강도로 운동하기 위해서 산소가 더 많이 필요해진다는 뜻입니다. 그럼 당연히 숨이 더 차고 운동이 더 힘들게 느껴지겠죠. 이걸 운동 경제성이 나빠졌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물론 그 저탄고지 식단으로 몸을 지방으로 잘 태우도록 적응시키면 퍼포먼스에 도움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요. 이른바 지방 적응이라고 합니다. 그 지방 적응 자체는 실제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우리 몸이 지방을 에너지로 쓰는 능력이 향상되는 건 맞아요. 하지만 이 적응이 반드시 운동 능력의 개선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오히려 고강도 운동 능력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손상에 가깝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지방을 잘 쓰게 되는데 능력이 떨어진다. 이 손상이라는 표현이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지방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우리 몸의 탄수화물 대사 능력이 오히려 저하되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는 탄수화물을 에너지로 전환시키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 피루부산 탈수소 효소 PDH라는 효소의 활성도가 떨어져요. 이 PDH 효소 활성도가 떨어지면 근육 안에 글리코겐, 즉 탄수화물이 충분히 저장되어 있어도 정작 필요할 때 이걸 빠르게 꺼내서 에너지로 만들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비유하자면 창고에 연료는 가득 쌓아놨는데 엔진으로 연료를 보내는 파이프가 좁아져 버린 상태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연료를 보내는 길이 막히면 실제 운동할 때 어떤 결과로 나타날까요? 여러 연구에서 이 실제 퍼포먼스가 떨어지는 결과들이 관찰됐는데요. 첫째는 아까 말씀드린 운동 경제성 악화입니다. 지방을 주로 쓰니까 같은 속도를 내기 위해서 산소가 더 필요한 거죠.
예를 들어서 엘리트 경보 선수들을 대상으로 한 그 연구들을 보면 저탄고지 식단을 했을 때 실제 경기 속도에서 산소 소비량이 한 5%에서 8%까지 증가했어요. 같은 속도를 내는데 몸이 더 힘들어졌다는 거죠. 운동 경제성이 나빠지는 것 외에 둘째로는 고강도 운동 능력이 직접적으로 떨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자전거 경기 마지막에 치고 나가는 스프린트나 가파른 언덕을 오르는 것처럼 아주 높은 파워가 필요한 그 순간의 능력이 저하되는 거죠. 실제로 사이클 선수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지방 적응 훈련을 한 뒤에 1km 전력 질주 기록이 확연히 느려지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리하자면 지방을 더 잘 태우려고 애쓰는 것이 정작 결정적인 순간에는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 이런 아이러니한 결과로 이어지는 겁니다. 고강도 운동에서는 탄수화물을 잘 활용하는 능력이 정말 필수적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지방을 태우는 몸을 만들겠다라는 목표가 대부분의 운동선수나 운동을 즐기는 분에게는 오히려 퍼포먼스 측면에서 해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모든 경우에 다 그렇다고 할 수는 없고요. 아주 예외적인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초장거리 마라톤 혹은 철인 3종 경기처럼 아주 낮은 강도로 몇 시간씩 운동하는 경우에는 지방 대사가 중요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우리가 즐기는 스포츠나 운동은 그 정도는 아니죠. 그래서 요즘 스포츠 영양학에서는 무조건 저탄고지를 하는 게 아니라 훈련의 종류나 강도에 맞춰서 탄수화물 섭취량을 조절하는 방식, 즉 목표에 맞는 연료 공급 또는 탄수화물 주기화라는 전략이 훨씬 더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운동 효율성 측면에서 탄수화물이 왜 중요한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요. 이번에는 관점을 바꿔서 지방 태우는 몸을 만드는 게 체지방 감량 그 자체에 정말 더 효과적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체지방을 줄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어쩌면 유일하다고 할 수 있는 법칙은 바로 칼로리 부족 상태를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음식으로 섭취하는 에너지보다 일상활동이나 운동으로 소모하는 에너지가 더 많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 우리 몸이 부족한 에너지를 채우려고 저장해둔 체지방을 꺼내 쓰기 시작하거든요. 이건 에너지 보존 법칙처럼 아주 기본적인 원리예요. 그래서 총 섭취 칼로리 그리고 단백질량은 똑같이 맞추고 탄수화물과 지방 비율만 다르게 했을 때 체중이나 체지방 감소량에 큰 차이가 없다. 이런 연구 결과가 계속 나오는 겁니다. 600명이 넘는 사람들 대상으로 한 1년 동안 진행한 꽤 큰 규모의 연구가 있었는데요. 거기서 건강한 저지방 식단 그리고 건강한 저탄수화물 식단 이 두 그룹 간에 체중 감량 차이가 거의 없었어요. 통계적으로나 실질적으로나 의미 있는 차이가 아니었죠. 유전자나 인슐린 반응 같은 것도 별 영향을 못 미쳤고요. 결국 중요한 건 탄수화물이냐 지방이냐가 아니라 총 섭취량이 소모량보다 적어야 한다. 요 지점입니다. 요 지점에서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요. 몸이 현재 지방을 잘 태우는 상태에 있다고 해서요. 예를 들어서 저탄수화물 식단을 해서 지방 대사가 막 활발해졌다고 해서 그게 곧바로 우리 몸에 저장된 체지방이 줄어드는 걸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연료로 뭘 쓸지 그리고 저장된 살이 빠지는 건 별개의 문제로 봐야 되는 거죠.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극단적인 두 가지 상황을 한번 그려볼게요. 첫 번째는 저탄수화물 식단을 하긴 하는데 필요한 것보다 칼로리를 더 많이 먹는 경우예요. 그런 경우라면 몸은 식사로 들어온 지방을 연료로 아주 잘 쓰겠죠. 하지만 전체적으로 섭취한 에너지가 소모한 에너지보다 많으니까 그 남는 에너지는 결국 다시 체지방으로 저장될 수밖에 없어요. 지방을 열심히 태우면서도 동시에 체지방은 늘어날 수도 있는 거죠. 반대로 이제 두 번째 상황을 보면요. 탄수화물 섭취 비율이 꽤 높은 식단을 하는데 총 섭취 칼로리가 소모량보다 적은 경우예요. 이때 몸은 주로 탄수화물을 에너지원을 사용하겠죠. 하지만 전체적으로 에너지가 부족한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모자라는 에너지를 채우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저장된 체지방을 분해해서 써야만 됩니다. 즉 탄수화물을 주로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지방은 줄어들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결국 체지방이 늘고 주는 걸 결정하는 건 지금 당장 어떤 연료를 쓰고 있냐 이게 아니라 총 에너지 섭취량과 소모량 사이의 균형, 즉 에너지 균형인 겁니다. 저탄고지 식단이 특별한 대사적 이점을 줘서 살이 더 잘 빠진다 이런 주장은 근거가 좀 부족하다고 봐야 되죠. 그런데 다이어트 할 때 그냥 몸무게만 줄이는 게 목표는 아니잖아요. 힘들게 키운 이 근육은 지키면서 체지방 위주로 빼고 싶으실 텐데요.
이 근육 보존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오히려 탄수화물을 적절히 먹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칼로리가 부족한 이 다이어트 상황에서 근육 손실을 막는 가장 강력한 방법 중 하나가 고강도 근력 운동을 꾸준히 해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이제 고강도 운동을 제대로 하려면 주 연료인 탄수화물이 꼭 필요해요. 탄수화물이 충분해야 더 높은 강도로 운동을 밀어붙일 수가 있고, 그게 근육한테는 너 분해되지 마, 계속 유지돼야 돼 하는 이제 강력한 신호가 되는 거죠. 탄수화물을 너무 극단적으로 줄이면 훈련 강도 자체가 떨어지고, 운동 강도가 약해지면 근육을 지키라는 게 신호도 약해져서 결국 근손실이 더 쉽게 올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근육을 최대한 지키면서 체지방을 효과적으로 빼고 싶다면 총 칼로리는 부족하게 가져가되 충분한 단백질을 섭취하고 또 운동 강도를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탄수화물은 확보해 주는 게 훨씬 현명한 전략일 수 있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굳이 지방 태우는 몸을 만들려고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체지방 감량을 위해서 일부러 몸이 지방을 더 잘 쓰게 만드는 그 지방 적응 상태에 도달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가장 중요한 건 꾸준히 실천할 수 있는 칼로리 부족 상태를 유지하는 겁니다. 어차피 칼로리만 부족하면 우리 몸은 식단 구성이랑 상관없이 자연스럽게 저장된 지방을 꺼내 쓰기 때문이죠. 이건 아주 기본적인 우리 몸의 생리 반응이에요. 오히려 특정 연료 사용 방식, 그러니까 지방 적응 같은 것에 너무 집착하는 건 이 훈련의 질을 떨어뜨려서 근손실 위험을 높이거나 다이어트 자체를 괜히 더 복잡하게 만들 수 있어요. 결국은 기본으로 돌아가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총 칼로리를 조절하고 단백질을 잘 챙겨 먹고 운동 강도를 유지하는 거죠.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면요. 체지방 감량의 핵심 동력은 지방을 태우는 몸, 요 자체가 아니라 꾸준히 유지되는 칼로리 부족 상태라는 점입니다. 우리 몸이 현재 어떤 연료를 주로 사용하는지는 저장된 체지방의 증감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거죠. 오히려 근육량을 지키면서 건강하게 체지방을 줄이려면 훈련 강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탄수화물 섭취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체지방 감량을 위한 가장 확실한 길은 어떤 이런 복잡한 대사적인 조작을 시도하는 게 아니라 에너지 섭취 그리고 소비의 기본적인 균형을 잘 맞추고 꾸준히 운동하는 겁니다. 체지방 감량의 핵심이 결국 칼로리 부족 상태이고, 탄수화물이냐 지방이냐 이 비율 자체보다는 총량이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이번에는 왜 그렇게 이 지방을 태우는 몸이라는 생각이 매력적으로 들리는지,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지방을 태우는 몸이라는 게 이제 그렇게 솔깃하게 들리는 가장 큰 이유는요, 이게 굉장히 복잡한 문제잖아요. 이 체중 조절이나 운동 능력 같은 게요. 그런데 마치 탄수화물만 줄이면 돼 하는 이제 아주 간단한 명쾌한 해결책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심리적으로 훨씬 편하죠. 뭐 어려운 계산이나 계획 대신에요. 그럼 이제 이런 신화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진짜 신경 써야 될 건 뭘까요? 과학적인 근거에 좀 더 집중하자면 우리가 정말 신경 써야 될 건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니 해도 이 총칼로리 조절입니다. 아주 기본 원리죠. 체지방을 줄이려면 먹는 것보다 더 많이 써야 되고, 즉 에너지 부족 상태, 근육을 늘리려면 반대로 에너지 잉여 상태여야 되고요. 이건 어떤 음식을 먹든 변하지 않는 가장 기본적인 법칙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충분한 단백질 섭취입니다. 단백질은 근육의 재료이기도 하고 또 포만감을 줘서 다이어트를 지속하는 데 도움을 주거든요. 보통 한 체중 1kg당 한 1.6g에서 2.2g 정도를 권장을 하는데, 특히 다이어트 중에는 근손실을 막기 위해서 더 신경 써야 되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훈련 강도입니다. 운동이요. 몸을 실제로 변화시키는 건 결국 운동이라는 자극입니다. 특히 살을 빼면서 근육을 지키려면 고강도 저항성 운동으로 근육에 계속 신호를 보내줘야 돼요. 영양 섭취는 결국 이 훈련을 잘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결국 특정 영양소 대사에 집착하기보다는 이 세 가지 기본 원칙에 집중하는 게 훨씬 현실적이고 효과적이라는 거죠. 그런데 주변에 보면 저탄고지 다이어트로 살을 뺐다는 분들이 꽤 있잖아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정말 몸이 지방을 더 잘 태우게 변한 걸까요? 저탄고지 다이어트로 체중 감량 효과를 보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가 뭐 몸이 무슨 마법처럼 지방을 더 잘 태우도록 이렇게 훈련되어서라기보다는요, 다른 요인들 때문에 결과적으로
총 섭취 칼로리가 줄었기 때문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예를 들면 저탄고지 식단은 보통 단백질이나 지방 섭취가 늘어나잖아요. 이런 영양소들이 탄수화물보다 포만감을 더 오래 느끼게 해줍니다. 배가 덜 고픈 거죠. 또 몸이 케톤 생성 상태가 되면 그 자체가 식욕을 약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이런 연구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게 아주 결정적인데, 보통 빵, 면, 과자, 설탕, 뭐 이런 음료수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게 탄수화물도 많지만 지방도 많고 칼로리가 높은 가공식품들이거든요. 저탄수화물을 하려면 이런 걸 자연스럽게 피하게 되니까 자신도 모르게 이 섭취 칼로리가 확 줄어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저탄수화물 다이어트가 효과가 있다면 그건 신비한 이유 때문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덜 먹게 돼서, 즉 칼로리 부족 상태가 만들어졌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건 다른 방식으로 칼로리 섭취를 줄여도 비슷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런 뜻이기도 해요. 우리 몸이 정말 정교한 시스템인데 이걸 인위적으로 막 속여서 특정 연료만 쓰게 만들려고 너무 애쓰지 않아야 됩니다. 대신에 자신의 목표가 뭔지를 명확하게 알고 그 목표 달성에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몸에 연료를 공급하는 것, 이게 현명한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운동 퍼포먼스가 중요하면 고강도 운동을 위한 고급 연료, 즉 탄수화물을 훈련량에 맞게 충분히 먹어줘야 돼요. 퍼포먼스를 내려면 에너지가 필요하니까요. 반대로 체지방 감량이 목표면 칼로리 부족 상태를 만들어야 되지만 근육은 지켜야 되니까 충분한 단백질과 고강도 운동이 필수적이고, 그 운동을 제대로 하려면 또 어느 정도의 탄수화물은 필요하다는 겁니다. 무조건 탄수화물을 배제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지방 태우는 몸이라는 개념에 너무 집착하다 보면 탄수화물 부족으로 훈련을 제대로 못하거나 아니면 근손실이 와서 목표에서 더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인 원칙, 에너지 균형, 단백질, 운동 자극, 여기에 충실하면서 몸과 좀 협력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정리하자면 실제 우리 몸의 변화를 이끄는 핵심은 결국 총 칼로리 조절, 충분한 단백질 섭취, 그리고 꾸준한 훈련, 강도 유지라는 이제 기본 원칙에 있다는 점을 확인을 했고요. 저탄고지 다이어트가 효과를 보이는 경우도 있긴 한데, 이는 지방 대사의 특별한 변화 때문이라기보다는 결과적으로 총 섭취 칼로리가 줄어들었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점도 짚어봤고요. 따라서 우리 몸의 시스템을 인위적으로 바꾸려고 하기보다는 운동 능력이든 체지방 감량이든 각자의 목표에 맞춰서 필요한 영양소를 현명하게 공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 점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운동 정보 너무 많고 복잡하셨죠? 저희가 믿음직한 운동 나침반이 되어 핵심만 정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운동하며 똑똑해지는 경험, 구독 버튼으로 지금 바로 시작해보세요. 어떤 주제가 궁금한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저희가 대신 분석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처럼 듣는 세계적인 운동 정보였습니다.